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역사 한 수업입니다. 분명히 저번 영상으로 마지막이다 라고 했으나 이렇게 또 새롭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서프라이즈? 네, 좋아요. 자, 여러분 이 영상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이 마지막 최종 정리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만든 영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영상만 본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성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평소에 공부를 하면서 자기가 학습한 걸 바탕으로 이 영상을 보며 최종적으로 내가 배운 지식들을 구조화해 가며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제 첫 번째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목이 뭐냐? 특강 2외고사 총정리입니다. 자, 이 총정리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 화면 잠시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로 볼 게 뭐냐면요. 우리가 계약하고 나서 처음 배웠던 계항기의 경제와 사회, 문화에 대해서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계항기의 경제와, 그다음에 문화의 모습을 다시 한번 더 총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와 문화의 모습을 우리는 시기별로 나눠야 되는데요. 먼저 1870년대, 그리고 1880년대, 그리고 1890년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1880년대를 좀 더 땡길게요, 여러분들. 좀 더 땡길게요. 다시 보면 1880년대, 그리고 1890년대, 그리고 1900년대. 크게 4개의 시기로 나눠서 경제와 문화 파트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경제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는 또 크게 두 파트로 나눴습니다. 경제를 침탈하는 내용과 이 침탈에 대해서 대응하는 내용을 우리는 배웠었습니다. 대응하는 내용을 배웠어요. 문화 같은 경우는요, 크게 기술 파트, 기술과 관련된 거, 그다음에 교육, 에듀케이션 관련된 거, 그다음에 언론, 뉴스페이퍼 관련된 거, 그다음에 국학, 우리의 학문,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종 권리들을 요구하는 내용들을 배웠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중에서 침탈 먼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침탈. 자, 침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개항지 무역을 통해서 경제 침탈이 시작되었다라고 배웠습니다. 개항지 무역. 자, 개항지 무역과 관련된 조약은 조일, 수호, 조규, 그리고 조일 무역 규칙, 그다음에 조일, 수호, 조규 부록 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개항지 무역에서 어떤 침탈들이 있었는가? 곡물이 빠져나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일본 돈이 유통되는 모습을 봤었어요. 여러분. 일본 돈이 유통되는 모습을 봤었어요. 그리고 1880년대 와서는 이 개항지에서 벗어나 도시 내륙으로 들어온다 했습니다. 우리가 뭐라 불렀는가? 바로 내지통상이라고 불렀어요. 내지통상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고, 이를 통해 어떤 모습? 상권이 침탈당했다. 청나라, 그 다음에 일본, 미국, 러시아 등 다양한 서양 국가들이 최애국 대우 규정을 내세우며 내지로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의 상권이 침탈당했습니다. 그리고 1890년대 와서는요, 돈이 되는 모든 이권을 침탈당하는 모습을 배웠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금광채굴권, 그다음에 철도 부설권, 이런 것들이 있었죠, 여러분들. 이런 이권을 침탈당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1900년대 와서는 금융과 토지가 침탈당하는 모습을 봤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금융 장악을 하기 위한 게 메가타 실시한 화폐 정리 사업이 있었고요. 화폐 정리 사업. 그리고 토지 침탈은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통해서 우리가 빼앗은 토지를 관리하고 이민 온 일본인한테 값싸게 내놓는 역할을 했었다라고 배웠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대응하게 됩니다. 1870년대는요, 특별히 대응한 건 없고요. 1870년대 대응은 없고요. 1880년대 와서 이 곡물 유출에 대해서 우리는 대응하게 됩니다. 어떻게 대응하게 되는가? 방공명을 내려서
방공령 규정을 삽입해서 우리는 대응하게 됩니다. 이거 관련된 조약이 무엇이었죠, 여러분들? 조일 통상 장정이었죠, 여러분. 조일 통상 장정. 참고로 조일 통상 장정은요, 조일 무역 규칙을 개정한 거였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상권 침탈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했는가? 어떻게 대응했는가? 각종 회사를 설립해서 대응했었다는 거고, 그 대표적인 게 장통상회, 대동상회 이런 게 있었고, 그 외에도 상인들의 협회를 만들었다 해서 상인들 단체 대표적인 게 황국중앙총상회라는 걸 만들어서 우리 시전 상인들이 일본의 침탈에 대해서 대응했었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기할 때는 한국중앙총사회는 1890년대에 있던 단체로서 한국중앙총상회라는 걸 만들어서 일본과 청과 일의 상권 침탈에 대해서 대응한 우리의 상인 단체였다는 거고, 이 이권 침탈에 대해서 대응한 단체가 대표적인 뭐였는가? 독립협회였어요. 독립협회가 러시아의 이권이죠. 러시아 이권. 대표적으로 저용도를 조차 빌리는 거와 그리고 조로 은행들을 설치하는 것 또는 러시아의 군사 고문을 파견하는 것 등 다양한 이권을 빼앗아가는 것에 대해 누가 독립협회가 대응하여 우리 그 이권을 지켰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금융과 토지 침탈에 대해서 특히 이 금융 침탈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했는가? 우리는 빚을 갚자. 무술 나랏빚을 우리는 그거를 국채 보상 운동이라고 불렀고 시작은 대구에서 시작했었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자, 이런 흐름 속에서 대표적인 정치적 사건, 주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거. 주요 사건. 한번 떠올려 볼게요. 주요 사건으로서 1870년대는요. 운요 사건이 있습니다. 운요 사건을 계기로 우리 무엇을 맺었다? 조일, 수호, 조규를 맺게 되면서 이런 다양한 계양제 무역이 가능했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1880년대는요. 개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개화 정책, 즉 서양 국가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기 위해 노력했었어요. 뭐를 만들어서? 통리, 기무, 아문을 만들었었죠. 그 외에 이모군란, 갑신정변 등의 사건이 있었고요. 다음에 1890년대 와서는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먼저 동학 농민들이 반란 일으킨 사건, 그 다음에 갑오개혁, 을미개혁, 을미사변, 을미의병, 그리고 아관파천이 발생하게 되고, 그다음에 독립협회도 활동하게 되고, 그다음에 대한제국이 수립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1900년대 와서는 이 대한제국이 광무개혁을 추진하게 되지만 우리가 배웠던 한일 의, 정, 서라는 조약을 통해서 우리의 국권이 어떻게 되는 침탈당하는 국권을 빼앗아가는 모습을 배웠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점점 올라가네요. 자, 이런 흐름 속에서 문화도 보겠습니다. 문화. 당연히 개화 정책이 1880년대 시행했으니까 1870년대는 특별한 건 없고요. 1880년대는 개화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다양한 서양 문물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먼저 기술 중에서도 의료 기술이 발달하게 된다. 의료 기술이 발달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전신은 띡 누른 그거에서 통신 방식이라고 했어요. 전화, 덕률풍, 전등, 그 다음에 우편 등 다양한 서양 기술들이 들어왔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의료와 관련된 건 여러분들 광해원이라는 게 있었는데 광해원은 갑신정변의 결과 만들어진 병원이었다. 광해원은요. 그리고 우편 같은 경우에는 우정총국이라는 게 있었죠. 우정총국은 갑신정변과 관련된 하나의 기관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1890년대 와서는요, 의술이 또 하나 새롭게 들어오게 된다. 의술, 대표적으로 종두법이 들어오죠. 종두법은 을미개혁과 관련된 거였습니다. 을미개혁 속에서 종두법이 도입되었고요. 그리고 한성전기회사가 설립이 되고, 한성전기회사에서는 전차를 개통하게 되죠. 청량리와 서대문을 잇는 거. 이때가 언제였다?
1899년이었다라는 거고, 그 외에도 이제는 기차도 다양하게 개통하게 됩니다. 기차는 이권 침탈 속에서 발생하게 되었는데 가장 먼저 경인선, 서울과 인천 있는 경인선, 그리고 경부선, 그리고 경의선 순서대로 개통하게 되었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1900년대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뭐 있긴 하지만 여러분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특별한 건 없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교육 같은 경우에서는요. 최초의 근대화 교육, 개인이 설립했지만 최초의 근대 교육인 원산학사라는 게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만든 유경공원이라는 게 있었고요. 비슷한 시기에 연무공원이라는 것도 있었으며, 그다음에 개신교에서 설립한 다양한 학교들이 있었습니다. 개신교 선교사들이 만든 거, 이화학당, 배제학당 등 이런 학교들을 모두 다 개신교고 언제 1880년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1890년대 와서는요, 가보개혁의 일환으로서 교육 입국조서를 발표했습니다. 교육 입국조서. 교육 입국조서는 뭐냐면요, 우리 국가의 교육을 이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방향성을 제시한 거고, 이거 이후에 다양한 근대식 학교를 국가 차원에서 만들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한성사범학교가 있었습니다. 한성사범학교. 그 외에도 제가 인스타에 올렸었던 교동초등학교도 이 시기쯤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광무개혁의 일환으로서 다양한 실업학교들이 나왔었다라. 실업학교들, 우무학교, 광무학교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런들 우무학교, 광무학교 등 다양한 실업학교를 만들어졌으나, 그러나 사립학교법으로 모두 다 이 학교 설립은 제한을 받기 시작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언론 같은 경우에는 1880년대는 국가에서 발행한 신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한성순보, 그리고 가보개혁 이후에는 한성주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고, 이는 모두 다 박문국이라는 곳에서 발행했었다라는 거고요. 아이고야, 넘어갔네요. 네. 그리고 1890년대 와서는 독립신문이 이때 발행이 된다라는 거죠. 독립신문. 그 외에도 황성신문과 그다음에 제국신문 등도 이때 이 시기쯤에 발행이 되는데 이 두 신문은요 좀 많은 차이를 보였다라고 했습니다. 황성신문 같은 경우에는 누구 중심? 주독자와 그다음에 발행 글자가 문자가 달랐다라는 그 차이 한번 여러분들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1900년대 와서는 대한매일신보가 발행되었었다라는 거죠. 대한매일신보가 발행되었었다. 하지만 이 또한 신문지법에 의해서 발행에 제한이 되었다는 거고, 참고로 대한매일신보 같은 경우에는요, 국채보상운동을 서포트해줬다라는 거죠. 서포트해주는 과정 속에서 발행이 취소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국학, 즉 우리의 역사, 우리의 학문이다. 국학, 우리 학문 대표적인 언어와 역사가 있겠죠. 언어와 역사로서 1870년대, 80년 특별한 건 없고요. 90년대 와서는 가보개혁의 일환으로서 조선 역사라는 우리의 최초의 역사 교과서가 발행이 되었고요. 다음 1900년대 와서는 시기적 상황을 이해하는 시기상으로는 이 의가 뭐였죠, 여러분? 한일의에서 의가 뭐였죠? 이게 을사늑약이었죠. 을사늑약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이해에 따라 했죠. 이 을사늑약이라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우리의 언어와 역사를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 국문연구소라는 걸 설립해서 우리 언어를 연구하고요. 그 외에도 육일준, 주시경, 박은식, 신채우 등 이들은 특히 육일준과 주시경은 국어를 연구하고요. 박은식과 신채우는 우리의 역사를 연구를 했었습니다. 하면서 우리의 정신을 잊지 않고자 노력을 한 인물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권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신분제가 언제 가부개혁 시기에 폐지가 되고 신분제 폐지가 되고 다음에 다양한 기본권을 주장했다. 어디서? 독립협회에서 주장했습니다. 기본권은 정말 꺼지는 거 아니겠죠? 유지하고 잠깐만요. 다행이네요, 여러분들. 자, 다양한 기본권을 주장했었다라는 거. 이 기본권은 계속 말하지, 여러분들.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말하고, 어디서? 바로 독립협회에서 이 기본권을 주장했었다라는 거고, 그뿐만 아니라 여권 통문을 발표하게 되면서 여성의 권리에 대해서도 주장하게 되었다라는 거고, 이거에 따라 다양한 여성 학교들도 설립이 되었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자, 정리를 하면, 개항기 시절은 1870년대, 80년대, 90년대, 1900년대로 나눠서 볼 수가 있겠고, 이 시기의 흐름 속에서 경제와 문화로 우린 배웠었습니다. 경제는 경제를 침탈하는 서구 세력과, 그다음에 이거에 대응하는 우리 민족의 활동이 있었고요. 개침탈은 처음에 항구 중심으로만 무역이 이루어졌다가, 그리고 우리 내지로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 상권 침탈당한 모습을 보게 되고, 1890년대 와서는 특히 아관 파천 이후에 이권 침탈이 매우 심화되었다라. 그 이권이 무엇이었다라? 이권이 바로 금광채굴권과 산림재벌권, 그다음에 철도 부설권 등을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1900년대 와서는 특히 한일 의정서 거치면서 일제의 금융과 토지 침탈이 매우 심화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했는가? 1880년대 와서 이 곡물 유출을 막기 위해 조일통상 장정으로 개정하고 여기에 방공령 규정을 넣었다라는 거고, 그리고 회사를 설립하여 상권의 침탈에 대응했으며 1890년대는 한국중앙총상회를 조직하여 청나라와 일본의 상권 침탈에 대해서 대응했으며, 그리고 독립협회는요 러시아 이권 침탈에 대해서 대응을 했고 뿐만 아니라 기본권을 주장하는 활동도 했다라는 걸 배웠었습니다. 그리고 1900년대 와서는요, 금융침탈에 대해서 우리의 빚이 1300만 원에 늘어나게 되니 이 나라의 빚을 갚자라는 국채 보상운동에 전개되었었습니다. 이거를 대한매일신보가 적극 지원해줬다라는 거죠. 자, 이런 흐름 속에서 주요 사건은 무엇이 있었는가? 이런 사건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의료, 전신, 전화, 전등, 우편 등이 새로운 기술 들어왔고, 그중에 의료 같은 경우에는 광해원이라는 병원이 만들어지게 됐는데, 이거는 갑신정변과 관련된 갑신정변 결과 만들어진 병원이었고, 그 다음에 우편 같은 경우에는 우정총국이라 만들어서 우편 업무를 개시하려고 했으나 갑신정변이 발생하게 되면서 우편총국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라는 거고, 그 외 전신, 전화, 전등 같은 경우에는 몇 년도에 들어왔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요. 의술 같은 경우에는요, 이 1900년대 의술은 주식형이란다. 뭐였죠, 여러분들? 종두법을 말이야, 종두법. 종두법이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한성전기회사가 설립되면 전차가 운행되었다는 거고요. 언제? 1890년대. 그 다음에 기차 같은 경우에는 경인선, 경부선, 경의선 순서로 개통했었다라는 거. 교육 같은 경우는요, 1880년대 원산 학사, 유경공원 등 다양한 학교들이 만들어졌으며, 개신교 같은 경우에는요, 선교사들은 이화학당, 배제학당들을 만들었다라는 거고, 1890년대 와서는 이제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겠다는 거. 참고로 유경공원은요, 모든 국민이 아니라 일부 양반 자제들만 강했어요. 양반의 아들들만 강했어요. 하지만 1890년대 와서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교육 입국조서를 발표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광무개혁 시기에는 실업학교들을 만들었으나 사립학교법으로 인해서 학교 설립이 제한을 받았으며, 언론은요 한성, 순보, 주보 등을 언제? 1880년대에 발행했었다는 거고, 1890년대 와서는 독립신문, 황성신문, 제국신문 등이 만들어졌으며, 1900년대는 대한매일신보가 발행되었으나 신문지법으로 인해서 이 신문도 결국에는 폐간되었다라는 거고요. 국학 같은 경우에는요, 조선 역사라는 교과서를 언제? 가보개혁 시기에 발행했으며, 그 다음에
국문연구소는 언제? 을사늑약 이후입니다. 을사늑약 이후에 우리의 언어와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서 국문연구소를 만들고 유길준, 주시경, 박은식, 신채우 등 국어와 역사를 연구하는 활동을 했으며 그 다음에 1890년대는 가보개혁 시기에 신분제가 폐지되며 다양한 권리가 이제 보장이 됐으며 독립협회 같은 경우에는 기본권을 주장했으며 그리고 여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하는 여권통문이 발표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개항기 모습 전체적인 게 정리가 되십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는 여러분들 다음 대단원 3단원과 3단원 내용을 한번 총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단원 3단원은요, 우리 식민통치에서 식민통치, 식민지, 대단원 3단원에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원 3단원은요, 먼저 크게 일제의 통치와 그리고 이 일제 통치에 저항하는 민족 운동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통치와 민족 운동은요, 크게 세 개의 시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910년대와의 10년대 활동, 다음에 1920년대 활동, 1900 좀 더 땡겨 볼게요. 이것도 또 좀 더 땡겨 보겠습니다. 이쯤 1920년대의 활동, 그 다음에 1930년대의 활동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1910년대 통치를 우리 뭐라 불렀냐면 여러분들 공포적으로 했다. 무단적으로 했다. 우리는 그걸 무단 통치라고 불렀었고 1920년대 무슨 통치를 불렀다? 문화 통치라고 불렀으나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뭐였다? 민족을 분열하는 의도가 깔려 있었다라고 해서 그래서 민족 분열 통치기라고도 부르며 1930년대는 여러분 배우진 않았으나 이때는 민족을 분열하는 걸 넘어서 민족 정신을 완전히 말살시키는 통치 시기입니다. 민족 말살을 완전히 말살시키는 통치 시기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제 통치는요, 또 우리는 그 안에서 세 개 분류로 나눴습니다. 정치 부분과 그 다음에 사회 문화 부분과 그 다음에 경제 부분으로 나눴었습니다. 자, 정치 같은 경우는요, 총독, 조선총독부가 설립되었습니다. 자, 조선총독부엔 어떤 출신이 임명되었다, 여러분들? 군인들, 무관 출신들이 다수 임명되었고, 그 다음에 치안 유지는 누가 했다, 여러분들? 일반 경찰 공무원이, 아니, 군인이 했다 했죠. 우리는 그거를 헌병 경찰 통치라 불렀습니다. 자, 사회문화 같은 경우는요, 모든 기본권, 언론, 출판, 집회, 결사는 제한되었고요. 그 다음에 교육도 차별교육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보통교육이라 불렀고, 몇 년 동안, 4년 동안 받았었다라고 배웠습니다. 자, 경제 같은 경우에는요, 크게 우리는 토지조사 사업과 토지조사 사업에 대해서 배웠었고요. 토지조사 사업은 명분과 목적이 있었죠. 명분과 진짜 목적이 있었죠, 여러분들. 실질 목적 뭐였다? 결국에 토지 약탈이었다는 거. 신고주의 방식으로 진행을 했으나 그 신고주의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누가 늘어났다? 소작농이 급등했다라는 거예요. 그 외에도 이제는 광업령, 어업령, 그다음에 회사령 등을 시행했다는 거고 이 모든 건 다 허가제다라고 볼 수 있어요. 허가제는 쉽게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통치 방식이 여러분들 바뀌었습니다. 이 통치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무슨 사건으로 바로 전 국민의 운동인 3.1 운동이었다는 거죠. 3.1 운동으로 이 통치 방식은 소위 문화 통치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 정치는 어떻게 바뀌었다? 여러분들 총독 출신이 누구로 여러분들? 문관 출신도 임명할 수 있도록 했으나 실질적으로는 한 번도 임명될 수 없었다라는 거고요. 헌병 통치가 아니라 이제 누가 보통 경찰에 의한 즉 일반 공무원에 의한 치안 유지가 되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장비와 인력과 비용이 모두 들었었다라는 거고, 다음에 지방자치를 허용해줬으나 실질적으로는 돈 있는 사람들만 일부 허용해줬다는 거고, 그리고 치안을 유지하기 위한 치안유지법을 시행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우리 민족 운동가들을 체포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문화 같은 경우는요, 모든 기본권은 이제는 허용이 됐습니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 허용되었으나 특히 언론 같은 경우에는요, 사전 검열이 매우 심했었다라는 거죠. 기본권이 허용되었고, 다음에 보통교육도 여러분들 이제는 4년이 아니라 6년으로 늘었으며, 고등교육도 허용이 됩니다. 고등교육, 즉 대학교육이 허용이 된다는 거죠. 자, 경제 같은 경우는요, 먼저 토지조사 사를 한 발 더 나아가 이제는 쌀 생산 늘리는 산미 증식 계획을 실시했었다. 라는 산미 증식 계획을 실시했었다. 그러나 증식비, 증산비가 너무 부담이 되면서 누구에게 소장농한테 전가가 되면서 농민 몰락이 더욱 가속화되었다라고 배웠고요. 특히 이 중에 광업령, 어업령, 회사령 중에서 이 회사령이 어떻게 되었다? 회사령이 폐지되었다. 회사령이 폐지되었다. 회사령 폐지는 곧 회사 설립을 신고제, 시의 쉽게 되었다라고 우리는 배웠었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1930년대 와서는요, 여러분들 이거 참고만 들으세요. 이쪽에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닙니다. 1930년대 통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닌데, 그래도 한번 참고로 들으세요, 여러분들. 이 시기에 변하게 된 배경에는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 다른 색깔로 적을게요. 이거 다른 색깔로 적을게요. 다른 색깔로 적을게요. 이거는 초록색을 적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 시험에 안 나옵니다. 우리 시험 범위 아니지만, 그래도 이 흐름상 필요하기 때문에 설명합니다. 이 변화 속에는 만주사변이라는 세계사적 사건과, 그 다음에 중일전쟁이라는 사건이 있게 됩니다. 즉, 일본이 이 한반도를 넘어서 전 세계로 군대를 많이 파견하게 돼요. 즉, 이 일본은요, 군인 수도 많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물자도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군인도 필요하고 물자도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본 땅으로만은 부족해요. 그럼 어디다 끌어다 써야 돼요, 여러분들? 바로 우리 조선 땅에서 끌어 써야 돼요. 이 끌어다 쓰기 위해서 우리의 민족의 정신을 말살하는 통치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물건, 전쟁 물자를 생산하는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가 황국신민화 정책이라는 걸 실시하게 됩니다. 황국신민화 정책. 한국 시민화 정책은 뭐냐면요. 말 그대로 우리 민족 정신은 너희는 한 민족이 아니라 일본의 민족이다. 일본의 민족이다. 너희는 천황 국가의 신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뭐냐면 창씨개명이라는 걸 실시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신사참배도 강요하게 되고요. 신사참배. 그다음에 조선어 사용을 금지시키게 돼요. 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물자를 충분히 생산하기 위한 게 뭐냐? 병참기지화 정책이라는 걸 실시하게 됩니다. 병참기지화 정책. 즉, 조선 땅을 군수 물자 생산하는 전진기지, 핵심 기지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산미 증식을 다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중화학공업을 대량으로 만들게 됩니다. 참고로 산미등식 계획이 재개를 다시 시행한 이유는 뭐냐면 산미등식 계획이 20년대 후반 가서는 잠시 중단이 돼요. 중단이 됐다가 30년대 와서 다시 재개가 됩니다. 제가 다시 말하지만 초록색깔 쓴 건 여러분들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돼요. 근데 흐름상 필요하기 때문에 설명한 겁니다. 자,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요. 이렇게 일본이 통치를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그 통치를 과연 받아들였는가라는 거예요. 그래, 일본아, 넌 통치해라. 우리는 그거 다 수용할게. 라고 했냐라는 거죠. 아닙니다. 우리는 일본의 강제 불법적인 점령에 대해서 비판하고 몰아내기 위한 민족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자, 먼저 민족운동은 1910년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910년대 민족운동은 국내와 국외로 나눠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국내에서는 우리 크게 두 단체밖에 안 배웠습니다. 하나는 독립의군부와 그리고 임병찬이 무엇 여러분들 대한광복회를 배웠죠, 여러분. 대한광복회. 이 두 단체는 목표와
다음에 활동 내용이 달랐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다시들 읽어보세요. 목표 같은 경우에는 독립의금부는 무엇을 만들고 있다? 이 일제를 몰아내고 나서, 이 우리 한반도에 남아있는 일제를 몰아내고 나서 빈 땅이 어떤 나라를 만들고자 했다? 대한제국을 만들고자 했다라고 해서 우리는 뭐라 불렀다? 복벽주의라 불렀다는 거죠. 반면에 대한광복회는 어떤 나라를 만들고자 했다? 공화정을 만들고 했다. 공화주를 지향했다는 거죠. 활동 방식도 내용도 달랐다라는 거고요. 국외 같은 경우는 지도를 통해서 파악했었습니다. 크게 간도라는 지역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연해주라는 지역이 있었고, 그 다음에 미주, 미국의 여러 주들을 배웠었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간도는 또 서간도와 북간도로 나눠서 볼 수가 있겠죠. 자, 서간도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에 신흥 무관학교를 만들기도 했고, 잠시만요. 네, 신흥 무관학교도 만들기도 했고요. 그 외에도 한족회라는 자치회 기구가 있었다라는 거죠. 한족회. 이게 구체 정확히는 어디였다, 여러분들? 삼원보라는 지역에 있었다라는 거죠. 다음에 북간도에서는 북로군정사라는 부대와 다음에 서전서숙, 명동학교 등이 있었다라는 걸 배웠었고, 참고로 북로군정서는 무엇이 개편된 것, 여러분들? 중광단이 개편된 거였다라는 거죠. 연해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대한광복군 정부라는 게 설립이 되었었고, 대한광복군 정부. 그 외에도 전로 한족회, 중앙 총회라 만들어졌고, 자치기구로서는 여러분들 권업회라는 게 있었고, 이 권업회에서는 권업신문이란 걸 발행했었다라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요, 샌프란시스코와 그 다음에 하와이 두 개 주에서 우리의 민족들이 전개되었다라는 거고,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대한인 국민회라는 단체가 만들어졌다라는 거고, 여기서는 권업신문이 아니라 신한민보라는 신문을 만들었다는 거고, 하와이에서는 대조선 국민 군단이라고 만들었고, 박용만이라는 사람이 조직했었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3.1 운동이 지나면서 운동이 정말 다양해졌습니다. 다양해졌어요.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임시정부가 나옵니다. 임시정부. 임시정부가 조직이 되죠. 임시정부 어디서 만들었다? 상하이에 통합되었다라는, 상하이에서 통합되었다라는 거. 참고로 여러분들 전로 한족회 중앙총회가 대한국민의회라는 걸 만들게 돼요. 대한국민의회. 이게 나중에 대한국민의회를 만들게 되는데, 이게 임시정부의 통합이 되죠. 그리고 한성정부도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임시정부는요, 국민대표회의를 거치면서 위기에 빠지게 된다라고. 국민대표는 왜 발생되었다? 바로 임시정부의 다양한 활동들이 노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운동 노선에 대해서도 갈등이 발생했다는 거고, 거기 불을 지핀 게 무엇이었다? 이승만의 국제연맹 위임 통치 청원서 사건 계기였다라는 거죠. 하지만 국민대표회의 결과 창조파는 탈퇴를 하고 이승만은 탄핵당하고 박은식은 대통령으로 임명되었다가 그다음에 헌법이 개정되었다라고 배웠습니다. 자, 이 국민대표회의 결과 위기에 빠진 임시정부를 다시 활성화하기 위해 이 김구가 만든 단체가 맞잖아요. 김구가 만든 게 한인 애국단 단체를 만들었다는 거고, 여기에 이봉창과 윤봉길 등이 활동했었다라는 건 언제 1930년대 초반이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기본권이 허용이 되면서 국내에 다양한 활동 단체를 만들어지게 됐는데, 그러면서 전개된 게 뭐냐? 실력 양성 운동이었다는 거고요. 여기서 물산을 장려하자 회사 설립이 쉬워지고 관세가 철폐되고 등 문제가 있었다는 거고, 그 다음에 고등교육 허용되니 밀립대학을 설립하자라는 운동, 그리고 문맹을 퇴치하자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 활동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정치적인 실력도 기르자 참정권,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참정권 운동 등이 자치 참정권 운동들이 전개되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 모든 허용해주는 건 뭐냐? 결국 본질은 민족을 분열하는 데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민족주의가 분열되었습니다. 민족주의 계열이 분열되었습니다. 어떻게 분열되었는가?
일본 통치를 받아들이자는 타협적 민족주의와 그다음에 뭔 소리냐?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비타협적 민족주의로 분열되었다라고 배웠습니다. 한편 3.1 운동으로 인해서 새로운 사상이 유행을 탔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사회주의라고 불렀습니다. 사회주의 계열의 대표적인 단체가 바로 정우회 단체라고 해서 정우회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아요.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정우회 등 다양한 단체들이 있었으나 이들도 뭐다? 치안유지법으로 인해서 활동이 어려지게 되니 정우회가 하나의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 선언이 뭐였다, 여러분들? 정우회 선언이란 거죠. 그래서 정우회 선언에 따라서 개량되지 않은 민족주의 계열과 우리는 함께 하겠다. 개량되지 않은 민족주의 계열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며 협력을, 동맹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단체가 뭐다? 우리는 그거를 신간회라고 부르고 이거를 우리는 민족유일당 운동이라고 부르게 되죠. 하지만 1930년대 초반에 해소가 됩니다. 왜 해소가 되었는가?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을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과정 속에서 해소가 되었다는 거죠. 자, 한편으로는 다양한 계층들이 사회운동을 전개가 했습니다. 사회운동. 대표적으로 소년과 여성계에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농민과 노동계에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청년과 학생 계층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는 없는 백정에서 사회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소년 같은 경우는 천도교 소년회라는 곳에서 소년들의 인권을 복지를 높이고자 했다. 방정환, 잡지 어린이날 등을 만들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성계 같은 경우는 다양한 사회주의 계열의 운동단체 만들었으나 이들도 분열돼 있었다. 여성들의 민족운동들도 분열되어 있었다는 그래서 여성계에서 민족유일당을 추진합니다. 그게 그래서 만들어진 뭐다? 그게 근우회입니다. 근우회는 신간회와 같이 자매결연 단체였다라는 거고요. 농민과 노동자는 기본적으로 생존권 투쟁의 성격을 가졌다는 언제? 1920년대에 대표적 사례로 암태도 소작쟁이와 원산 총파업 등이 있었다는 거고 이들의 단체는 조선농민총동맹, 조선노동총동맹 등이 언제? 1920년대에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1930년대에서는 어떻게 바뀌었다 여러분들? 이게 혁명적이고 토지를 농민에게 처음에는 생존권 뭐였어요 여러분들? 소작료를 내려달라. 우리 소작권을 보장해달라. 계약한 만큼 우리의 소작할 수 있도록 해달라. 였다면 이제는 아예 토지를 내놔라. 그 다음에 일본 정부를 몰아내고 농민과 노동자만의 정부를 만들자. 이런 방식의 혁명적이고 비합법적으로 투쟁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라고 배웠고 그다음에 청년과 학생 같은 경우에는요 대표적으로 60만세 운동이 전개되었었고요. 60만세 운동 60만세 운동의 결과 신간회가 만들어지게 되는 민족유일당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라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전개되었었으나 처음에는 학내, 교내 문제 중심의 요구였다가 차별적 교육을 비판하는 내용이었다가 이거는 1930년대 와서 항일 투쟁적 성격으로 변화하였다라는 거고요. 백정 같은 경우에는요, 1920년대 조선 형평사를 만들어서 차별 철폐를 주로 주장했다라고 차별 철폐. 우리도 교육받게 해달라. 우리도 차별 없이 해달라라고 했으나 30년대 와서 어떻게 되었다 여러분들 30년대 와서 경제적 이익단체로 변질되었다라고 배웠었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나머지 내용은 다음 장을 넘어가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여기가 3.1 운동이었고요. 3.1 운동. 그 다음에 여기가 1920년대였고 여기가 1930년대죠, 여러분들. 사회운동이란다. 3.1운동 이후 또 다른 민족운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또 다른 게 이제는 독립전쟁이 있어요. 독립전쟁. 독립전쟁의 대표적인 게 봉오동과 청산리 전투가 있었죠. 대한독립군, 그 다음에 뭐 북로 군종서 등이 참여한 거. 그리고 봉오도 청산리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 간도 참변을 겪으면서 어디로 갔다? 밀산을 이동하며 무슨 부대? 대한독립군단을 만들었고 대한독립군단은 자유시로 이동했으나 여기서 큰 사건 자유시 참변을 겪게 되죠.
그래서 자유참여를 겪으면서 일부는 중앙아시아를 갖고 일부는 다시 만주로 내려와서 뭘 만들었다? 삼부를 성립했으나 삼부 통합운동을 전개했었습니다. 삼부는 뭐가 있었냐면 참, 정, 신이라는 세 개의 정부가 있었다는 거죠. 통합의 결과 하나로 통합되었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는 혁신의회 산하에는 한국 독립당이란 걸 만들게 되고요. 한국 독립당, 미안해요. 국민부 산하에는 미안해. 계속 말이 섞이네. 혁신의회 산하에는 한국 독립당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산하에 한국 독립군을 조직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국민부 산하에는 조선혁명당을 만들게 되고요. 조선혁명당을 조직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산하에 조선혁명군을 조직하게 됩니다. 하지만 1930년대 와서는 아까 말했었던 여러분들 만주사변이라는 사건이 발생하게 돼요. 이 사변에 따라서 이제는 중국과 함께 연합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한국 독립군 같은 경우에는 중국 호로군과 함께 연합작전을 펼치고 조선혁명군 같은 경우에는 중국 의용군과 함께 연합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대표적인 전투로 중국 호로군은 한국 독립군과 쌍성보, 사도하자, 대전자령대 전투를 벌이고 중국 의용군 같은 경우에는요 조선혁명군과 함께 영릉가와 흥경성 일대에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지도를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도로 보면 지도를 보게 되면 여기 철도 하나가 지나가는 철도 하나가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철도 하나. 자, 여기서 한국 독립군과 중국 호로군 간의 쌍성보, 사도하자, 대전자령 등 전투를 벌이고 그다음에 이 일대, 신의주 일대 이 일대에서 조선혁명군과 조선의용군 간의 영릉가와 흥경성 등에서 전투를 벌인다. 우리는 이거를 뭐라 부르게 되냐면 한중연합 작전이라고 부르게 되고 시기적으로는 1930년대 초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활동으로서 의열 활동에서 의열 활동. 아까부터 한인 애국단도 있지만 의열 대표적인 게 의열단이 있었습니다. 의열단은 김원봉이 조직한 단체고요. 개별 투쟁을 강조했습니다. 김익상, 김상호, 그다음에 조명하 등의 활동이 있었다는 거고. 하지만 활동 한계가 있으니 1930년대 와서는 어떻게 바뀌었다, 여러분들? 조직적인 무력 투쟁으로 바뀌게 되었고, 그래서 어떤 활동했는가? 황푸군관학교에 들어가게 되고, 민족혁명당이라는 단체도 만들게 되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 민족 문화를 수호하기 위한 활동도 했다는 민족 문화를 지키기 위한 활동 먼저 언어를 지키기 위해서 만든 단체가 뭐였다, 여러분들? 언어를 지키기 위해서 조선어 연구회라는 단체가 나왔고요. 여기서는 각야날, 잡지, 한글 등을 만들었죠. 그리고 이제는 30년대 와서는 이 단체는 조선어 학회로 발전이 되었으나 우리말 큰 사전을 우리말 큰 사전을 편찬의 과정 속에서 조선어 학회 사건으로 이 단체는 해산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역사적으로 우리 민족 의식을 지키기 위해서 민족주의 관점에서 연구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사회 경제 관점에서도 연구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증명하는 역사의 관점에서도 연구를 했었다는 거예요. 왜? 바로 역사 왜곡이 있었다는 건 역사 왜곡. 그 왜곡은 뭐였다? 타율성론, 정체성론, 그 다음에 당파성론 등이 있었다는 거죠. 이걸 비판한 게 민족주의에서는 박은식과 신채호 등이 있었고 이들은 우리만의 독특한 정신을 강조했다는 그 정신은 박은식은 국혼, 신채호는 난가사상 등을 말했다는 거고 사회경제사학 같은 는 백나문이 있었고요. 백나문은 보편적인 발전 법칙에 따라서 우리도 동일하게 발전했다는 것, 즉 정체성론을 비판했다는 거고요. 실증사학 같은 경우는요, 진단학회라는 곳에서 우리의 역사를 실제로 증명하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또
실제로 증명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어, 그리고 그 외에는 우리는 다양한 대중문화에 대해서도 배웠었다. 토월회, 김소월, 뭐 이런 것도 배웠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모든 이제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학업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진짜 마지막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